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어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날짜와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일단 2차 회동을 가지기로 한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생각보다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또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다양한 얘기,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얘기가 오갈 수 있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저는 훨씬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하나 전 풀릴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기선을 좀 잡아서 좀 강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무 협상에서는 저는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쪽 실무선이나 네. 그리고 당에서는 강한 어떻게 보면 배드캅 역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함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상 현 정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복원, 협치의 출발점으로서 좀 더 기대를 해도 되고, 지금은 본 협상,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순조롭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한 사과를 과연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단하기 힘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측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런 관측이 좀 맞을 거다.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좀 역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안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네. 문제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생명을 하는 것들은 중요시하는 것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다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착 상태에 있던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네. 야당 대표가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이 의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나오는 의제가 또 섞이면서 또 두 분이 만나면서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저건 꼭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둘씩 풀어가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만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남을 얘기하면서 정리한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도 생각보다는 조금 야당이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영수회담이 늦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협상의 또 거리 그런 것들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총선 결과는 야당과 협치하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이 부분을 좀 닫아놓고 좀 이 자리에 임하실 필요는 양쪽 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께 반드시 이 의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일 겁니다. 이게 총약 공약이기도 했지만 네. 지금 너무나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전 국민한테 드릴지 아니면 25만 원에서 어려운 계층에게는 25만 원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 아니면 전 국민에게는 그보다 덜한 금액을 드릴지 이건 여러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서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네. 이제 전원 형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첫 자리고 짚어주신 대로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한동훈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의제로 올리는 거는 사실 이 방향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는 된다 아닌다 이런 태도보다는 좀 전향적인 태도로 한다면 이 부분 이번 주는 좀 어렵더라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제 첫 번째 실무회동이 있었습니다만 2차 회동을 하기로 했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이번 주 중에는 영수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 보입니다. 일단 2차 실무회담이 뭐 내일 있을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네.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또 재판에 출석해야 네. 되는 문제도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이번 주 안에는 좀 나오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만남의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어떤 의제로 열린 자세로 만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 그 성과를 보여드리는 걸 다들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포괄적이라도 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께서 어떤 부분에 합의했는지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서 다음 주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노력이 양쪽에 다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민주당의 어떤 요구, 의제가 조금 나왔는데요. 근데 그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 예로 2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떤 뭐 야당이든 대통령실은 입장이 나오면 그 입장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도 있을 거고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 네. 보면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만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의미가 협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당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200석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그다음에 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200석을 넘기면 그 정도까지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은 되게 미묘하다고 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았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대해서 무조건 야당의 손을 들어주고 힘있게 가라, 힘자랑해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이 다음 주로 수년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 그다음에 저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면서 저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총리 인선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총리 지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영수회담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 그리고 특히나 친명계 일각에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로서 주호영 의원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지금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친명계에 국한됐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 분위기가 있는 게 좀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시면서 6선 고지에 올랐고요. 직무대행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도 상당히 많았죠. 그때마다 좀 유연한 태도, 정치력을 발휘해온 그래도 의원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때 국무총리로서 어떤 적임자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도 보수층에서는 좀 저어하는 그런 이슈들. 이를테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요. 유가족분들 만나서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열린 태도, 민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국무총리급의 정치적인 그런 그 체급을 가진 의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매끄럽게 뭐 당정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고 민주당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와 관련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리 인선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주호영 의원에 대한 이런 호평 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때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과연 미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총리를 인준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네. 아주 전제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처음에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가 그때 뭐였냐면 대통령실이 그게 이제 검토는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튼 알려졌을 때 야당에 내놓은 그 논평은 이거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야당을 파괴하는 공작 아니냐, 그러면서 이관계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쑥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불쾌감이 피력이 됐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것이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 지금 야당에서 정호영 의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주호영 나왔기 때문에 의원? 주호영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수순은 좀 자연스럽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왜 주호영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고 경북 안동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TK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안음으로써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북 TK의 민심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보면 불교계 그 불심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도 불자 출신의 의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불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얻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 말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얘기가 나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이 안 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은 가장 중심적인 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홍보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는 네.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황별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공식 계통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을 보면 그쪽의 계통이 아니라 다른 분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고 그게 좀 기사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선이 있었고 기자들이 또 전화를 해보니까 공식 계통에 있던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 그다음에 대변인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도 아무래도 정식 계통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오다 보면 이거 속된 말로 이게 간 보는 거 아닌가,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좋더라도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힘이 실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기가 총선에 대한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과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민감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이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멘트였다고 저는. 네, 여러 가지 혼선이 있으면서 야당에서는 비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1년에 그동안 있었던 혼선 과정은 앞으로는 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비선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기자를 했지만 기자가 취재할 때 보면요. 이게 열 사람이 있다 그렇다 보면 소위 말해서 가장 위에 있는 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 있는 사람도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보안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통해서 취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거를 꼭 비선과 어떤 언론 플레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렇게 비춰주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께서는 정진석 실장의 오늘 일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이 카드의 놀라움보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운영이 매끄럽지 않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비선 논란이란 건 민주당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설로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벽에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 라인들,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뭐 홍보수석, 대변인 전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 발 어떤 그 진원으로 이거 검토했던 건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지금 실명까지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인사 라인과 이 무관한 뭐 기획이나 의전 업무를 보는 그런 비서관 측에서 이 카드를 검토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적인 라인은 본인들에게 국민들이 수여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주요한 국무총리 인선을 이거를 언론에 알린다?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사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입성했는지부터 해서 여러 이런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제대로 시스템과 기능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운영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 이런 다선 의원인 비서실장이 감으로써 첫 일성으로 그리고 처음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어서 단순히 하나의 이런 발언만으로 이게 좀 수정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서실이 개편 작업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민정수석실의 부활 여부입니다. 민심수석, 법률수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에 있어서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민심의 청취가 필요했다. 그리고 또 정무적인 기능이 필요했다. 네. 그런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맞다고 계속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자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불법 사찰이나 감찰 무마 등의 어떤 사정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런 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더라도 명칭과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사정 기능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야당에서는 지금 뭐 특검 방어막 아니냐, 사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네. 기능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정수석실 처음에 없앨 때는 인사나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법무부로 띄워주고 그리고 인사 뭐 관리 비서관을 뭐 따로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을 검증을 교차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원칙은 슬림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 원점으로 사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법률수석 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민심 청취와 무슨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해당 보도가 나왔을 때는요. 시민사회 수석실 좀 흡수하거나 없애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민심을 청취하려면 시민사회 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맞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실은 과거에 어떤 그 사정 기능을 분명히 수행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 서초동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의 직할 체계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도 뭐 원포인트로 인사를 낼 수 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권을 향한 여러 수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 지금 정부와 갈등 국면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실 법률수석 비서관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 민심 청취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을 직접 통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사정 기능을 여기에 기능으로 넣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정 기능이란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약속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 없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의혹이 나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어떤 비토 그런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그 의도가 완전히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 공이 다음 달 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3선, 4선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영입인재 출신 당선인들과 잇따라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 이철규 의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네. 친윤이라는 어떤 해석,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철규 의원 본인의 말 그대로 빌리자면 아직까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에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를 꾸려서 조속히 전대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친윤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말하는 프레임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당대표는 더 수도권이나 아니면 비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원내대표 선거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이 빠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전대에서 네. 이 패키지로서 그쪽이 이제 친윤이라고 하면 비윤과 수도권 쪽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철규 의원으로 기자분들은 좀 그 관점에서 친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보면 만약에 수도권 쪽에서 당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PK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남권에서도 의석수가 한 70, 80명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남권 중에서 PK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는 김도읍 의원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험지에서 살아 돌아오셨고요. 무엇보다도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고 정책의 의장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과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나온 다음에 의원들의 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기자를 했지만 원내대표 예상이 가장 힘듭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했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조금 언론이 조금 하는 이해는 되지만 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가장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네.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출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몸풀기 하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경계하고 있지만요. 이 국민의힘 내외부 이 익명의 어떤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내대표랑 정말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라면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축하 자리든 아니면 위로 자리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접촉해서 본인의 의사를 좀 그 원내대표로 가는 수순의 한 그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민의힘의 원내 이 당선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표하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금이 환영했어요. 당내에서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윤이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당에 대해서 그립감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 부분이 그럼 당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것인지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저어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전망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또 이걸 다 익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미래와 관련했을 때 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를 선뜻 선택할 수 있을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에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전해지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자리는 아니었고 한 비대위원이 주재한 자리에 한 전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참석자의 전원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도 한 전 위원장이 기침을 좀 많이 하는 등 건강 상태는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 한 전 위원장을 초청을 했고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하긴 했었는데 이 만찬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시점이 보면 이제 이 만찬 자리가 16일에 있었고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같이 식사를 네. 하자고 한 게 19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갔는데 왜 19일 날 이후에 하는 건 안 가느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더라도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갔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번 선거를 보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 진짜 이거를 복귀하면서 서로 되짚어 보면서 서로 의견을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원한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다고 봐서.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열음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낳고 있는데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 그리고 현 정부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무엇보다도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런 관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날 자리에서 이제 나왔던 워딩 중에서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여기에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좌천됐던 기억을 네. 좀 말을 하면서 이런 시간은 익숙하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내공을 쌓겠다는 거는 뭐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고 내공을 쌓아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I'll be back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이고 또 계속 국민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그 자리에서 피력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시 등장을 할지 주목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소위 말해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그때그때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오찬 회동 거절을 놓고 유난 갈등 3라운드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회동이 다시 추진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유난 갈등 3라운드라고 가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되고 인식되는 게 더 네.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그렇게 본다면 그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가는 게 맞고 이게 그냥 다른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서 잘 소회도 풀고 아쉬운 점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회동에는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차츰차츰 대통령과 거리두기 그리고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손절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6일이 화요일인데요. 이때 저녁을 했다는 거예요. 비대위원들과. 건강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대통령실로부터 오찬을 월요일 날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3일 만에 그렇게 거절할 만큼 급격한 건강상의 어떤 위중함이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은 또 SNS 글을 올립니다. 사실 총선을 치르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SNS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거절한 다음 날 올린 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요. 누구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냐고 본다면 이게 대통령의 실정처럼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아마 복귀할 겁니다. 이 총선에서 왜 대패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럼 내가 내 의지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은 없었을 것인가? 분명히 있었죠. 대통령의 실정이 있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귀하고 하면서 아마 본인의 정치적 미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정치권의 복귀를 여러 차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겠다, 성찰하겠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돌려서 여러 차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대권 가도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고 아마 내심으로는 답이 나온 것 같고요.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식사 자리도 저어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친명계 주자로 여러 명의 친명계 당선인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은 박찬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네. 모습입니다. 친명계에서 박찬대 의원으로 원내대표 후보가 정리되는 것 이재명 대표의 좀 마음이 작용했느냐, 이른바 명심이 작용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직접적으로 명심이 작용하고 작동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질 만한 그리고 던지는 걸 고심했던 의원들도 다 친명입니다. 누구 하나 그 거리감이 누가 더 가깝고 멀고를 헤아리기 좀 어려울 정도예요. 뭐 서영고 최고도 있고요.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요. 상당히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김민석 상황실장 이번 총선에서 이제 중책을 역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에서야 아마의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른바 또 친명인 중에서 명심이 누구한테 더 가닿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선거로까지 가게 되면은 또 뭐 파열음 비슷하게 비칠 수도 있어서 내부 교통 정리로 이제 정리되는 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웅 부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교통 정리가 확실하게 빠르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견이 없는 사실상 공천을 통해서 사실상 비명계는 제거됐다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런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원내대표도 소위 말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면서 저는 박찬대 의원 쪽으로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하는 것으로 수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국회의장 쪽으로 좀 쏠리는 지금 상황이 그쪽에서도 명심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 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국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에 나서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쨌든 만남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경유하듯이 수단화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을 한번 만나자. 그러면 175석의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192석의 범야권 대표로 대통령을 뵙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민주당이 내걸었던 총선 공약 부분과 네.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이 이재명 대표를 경유해서 본인들의 입장이 가서 닿기를 원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좀 차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 조국 대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표현을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조국 대표한테 약간 쫓기는 그런 모양새, 의식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물리적인 시간상 만나기는 힘든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 전에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춰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석에서 10석으로 선거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선거 때 여론조사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투표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자기의 경쟁자를 넘어서 현실에 대한 경쟁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과 조국 대표가 1대1로 만드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자리는 좀 제가 볼 때는 지양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2대 국회가 개헌하기 전까지는 그런 자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 그다음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불체포 특권이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얘기하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여타 제야 소수 어떤 야당 쪽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같이 하겠다. 그런 거를 의지를 표현했지만 실제로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거야의 어떤 대표성은 띄면서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는 철저하게 파편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